예, 글로벌 시장 현재 상황과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함께 그 해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팀의 유동원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저도 궁금하고 네. 저희 이제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 중에서 이제 채팅창에 올라온 정수현님께서도 가장 네. 먼저 질문을 하셨던 신흥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신흥시장 위기설은 뭐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 달러 흐름을 보든 또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정정 불안을 봤을 때도 직간접적으로 신흥국 시장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네. 유동원 이사께서는 지난주까지도 이제 신흥국 시장에 대한 상승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기에 네. 또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좀 변화가 있나 아니면 여전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나라는 궁금증이 있어서요.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그 신흥국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만들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신흥국 비중을 대폭 줄였죠. 예. 그건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선은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신흥국이 정말로 위기로 갈 것이냐, 뭐 다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1997년, 98년의 위기 수준까지 그렇게 갈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우선 달러 강세 추세가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조금 안심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달러 지수가 보시면은 올해 연초에 88 수준까지 내려갔었다가 급등을 해서 지금 현재 거의 95 수준까지 빠르게 상승을 해서 박스권 윗부분에 도달을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보시면 석유 수출국으로 변해가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고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것이 오히려 미국 정부가 바라는 방향입니다. 네. 물론 또 재정 확대가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달러 약세 추세가 계속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트럼프가 발언을 했고요. 또 달러 강세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달러가 또 무작정 강세나 약세로 가는 방향을 바라지 않는 것이 네. 미국 정부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달러가 88에서 95 정도의 박스권에 유지가 돼야지 미국의 IT 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미국의 석유 산유국의 경쟁력 또한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 장악력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남미 지역의 그 일부 부채 비율이 높은 신흥국 흔들기가 나타나는 모습은 1997년, 98년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남미 지역까지도 번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정말로 큰 폭의 폭락장이 오기는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브라질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브라질이 그래도 굉장히 큰 나라 중에 하나니까 물론 뭐 GDP로 따지면 2%밖에 안 되지만요. 예. 지금 보시면 브라질의 불안 요소를 보시면은 국가 부채 비율이 지금 빠르게 상승을 해서 50% 수준대에서 유지가 되다가 예. 최근 4년간에 74%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것만 보고 있으면 걱정스럽죠. 네,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겠죠. 브라질의 외환보유고가 GDP의 21%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결국 이 국가 부채 중에서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그러면 이 GDP의 21%나 되는 외환 보유고가 얼마나 빠르게 사라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는 결국 브라질의 재정 적자 폭을 봐야 됩니다. 예. 지금 보시면 최근에 재정 적자 폭이 거의 GDP의 8% 수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그 외환 보유고가 다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3년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숫자는 우리가 IMF를 겪었을 때 숫자보다는 훨씬 괜찮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외환 보유고는 거의 없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IMF를 겪었던 상황이고 결국은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네. 브라질의 변동성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가 계속적으로 강세가 하는 게 부담스러운 미국의 입장에서 예. 브라질을 서포트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 변동성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브라질의 비중을 0%로 줄였습니다. 투자 네. 패턴에서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펀디멘탈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위기설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부채 더불어서 요즘에는 이제 이탈리아 부채도 더 대두가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달러 강세가 나타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신흥국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추가적으로 더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도 사실 우리 시청자분께서 또 얘기를 해준 부분이기도 한데 신흥국 하지만 이 중에서도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브라질이나 터키, 아르헨티나 여기 진짜 심각한 거고 여기보다는 조금 더 선진화된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신흥 시장이 있는 건데 이런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기 뭐 이런 부분들 변동성들이 조금 더 선진화된 신흥국 시장으로 실제적인 영향을 주면서 좀 더 그래도 변동성을 단기적으로는 좀 키울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안 그러면 좀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십니까? 자, 지금 그 결론적으로 신흥국 시장 중에서 여기서 멈췄다면 어제 같은 현상은 안 나오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확성이 나타나면서 선진국 중에 하나인 이탈리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유로의 GDP 규모로 따지면 세 번째인 국가가 흔들립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이탈리아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한번 보시죠. 뭐 최근에 정말 빠르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뭐 한 2% 미만 수준에서 유지가 되던 것이 지금 이거는 어저께까지가 아니고 그저께고요. 어저께는 더 올라가서 3%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의 아주 짧은 기간, 한 달 동안에 거의 1.5%포인트나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이탈리아가 큰 폭의 이 우려가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 불확실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이게 이제 유로의 위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 또 이탈리아 엑싯이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걱정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번 보시면은요, 그럼 우리가 나오는 것에 이 비하인드에서는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정부 부채 비율이 아주 높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것이 이탈리아가 유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탈리아 정부는 결국은 ECB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지난 몇 년간 계속적으로 이탈리아 재정 적자 비율을 크게 줄여놓은 것이 ECB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ECB가 그만큼 이탈리아 정치적인 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아무리 오성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탈 유로를 가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ECB의 컨트롤 아래서 ECB에서 재정 적자 폭을 좀 늘려주기를 바라는 것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유로 위기는 일단락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때까지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좀 지켜보시면서 판단해야 되는데 결국은 아직까지 이 ECB는 유로는 펀더멘탈적으로 유지가 될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것이 올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에 관해서는 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래도 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국가 성장률이 이것을 상회할 거다, 상쇄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런 얘기는 좀 쏙 들어간 것 같고 워낙 정정 불안이 심하기 때문에 조기 선거가 사실상의 유로존 탈퇴를 결정하는 국민 투표 성격이 될 거다라는 얘기까지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런 정정 불안 흐름들이 좀 어떻게 이어질지는 시간을 두고 한 7월 말까지는 한번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과 이탈리아 얘기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이번엔 미국 얘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 글쎄요. 요즘에 신흥국이나 이탈리아 얘기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 얘기를 덜 한 것 같아서 이런 인플레이션 속도나 금리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과거에 1997년, 98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신흥국 위기, 그러니까 아시아 위기가 있었을 때도 미국의 증시,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3개월 조정을 받고 아주 큰 폭의 급등을 했다라는 그런 차트를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숫자가 어떻게 되며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미국은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연초에 이 미국 인플레이션 수치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신흥국 변동성이 같이 일어나면서 달러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는
저인플레이션 시대, 그러니까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래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긴 했습니다만 네. 2.5% 수준에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수준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는 빠르게 유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치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레인지를 우리가 뭐 생각해야 결국 되나요? 2.5% 이상을 뚫고 올라가지 않고요. 예. 3%까지 도달하지 않는다라는 수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미 연준이 바라는 것은 2% 수준의 예. 근원 인플레이션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연초에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유가입니다. 자, 유가 차트를 보시면은 당연히 2017년에 평균 단가가 $50 이하였었는데 예. 지금 2018년에 들어서는 평균을 쫙 그려보면 한 $65 수준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레벨업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인플레이션이. 두 번째 요소는 미국 헬스케어 비용이 확대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또한 경기 확장 국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달러 약세 구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현상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러한 인플레이션 수치가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것이고요. 연초의 인플레이션 확대는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예. 이것이 앞으로는 장기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 숫자가 2% 수준에서 유지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연간 단위로 75bp보다 빨라지기는 어렵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증시 상승 진행형, 특히 미국 증시의 상승은 진행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전망들이 모두 그 배경 그리고 근거로는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흐름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렇죠. 예, 그런 배경이 담겨 있는 건데 근데 요즘 보면 네. 약간 뭐 의사록을 보더라도 2%대 이렇게 유지되는 게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연준 위원 측에서도 내년이면 금리 인상 기조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물론 뭐 일부 극히 일부긴 합니다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런 안전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뭐 근거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요. 좀 이것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상당히 근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게 단기가 아니고요. 예. 오히려는 2020년까지도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유가 패러다임의 변화 이 부분이고요. 이 차트는 정말 여러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예. 유가가 뭐 $80, $90, $100 절대 못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결국은 오펙과 러시아 또한 이 셰일가스 회사들이 결국은 유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또 최근에 $70를 깨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요소는 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시면 또 근원 인플레이션을 놓고 보시면은 최근에 급등을 했지만 향후에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서는요. 결국은 임금 상승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겨우 2%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 또 보시면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석유 생산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임금 상승률의 저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나타나기 어렵다는 부분이 되겠고 여기에 또 장기화될 거라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은 이 무점포 매출 비중입니다. 예. 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무점포 매출 비중이 지금 크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겨우 전체 소매 판매 10%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 속도가 빠르게 올라간다면 인플레이션이 크게 치고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너무 걱정스럽게 증시를 들여다볼 필요는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시를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가버렸는데 마지막 딱 30초 동안 그러면 앞으로 좀 어느 업종군에 관심을 갖고 저희가 이전에도 ETF 소개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자 저인플레이션 시대는 장기화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ETF 3개를 들고 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당연히 미국 ETF입니다. 예. 자, 첫 번째는 미국 IT 산업 대표 ETF인 IYW를 들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예. 또 그 다음에 헬스케어 바이오 산업의 대표 ETF인 IBB라는 게 있고요. 예.
또한 4차 산업혁명에는 대체 에너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태양광 대체 에너지 ETF인 TA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개 종목만 들고 가셔도 앞으로 1, 2년 동안에 굉장히 괜찮은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유망한 그런 ETF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팀의 유동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